우와, 극비 실험실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마이클은 마침내 하이브리드 괴물 DNA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해냈으니 보상으로 커피와 도넛을 먹기로 했죠. 하지만 자리에 돌아온 후 DNA 샘플이 인큐베이터에서 사라진 걸 보았습니다. 마이클은 라이언, 제프, 로라를 일렬로 세우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있던 중요한 극비 연구 자료를 가져간 게 누구지? 라이언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추가 연구를 하느라 바빴고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프는 하이브리드 생명체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필요한 파일을 찾느라 기록 보관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라는 화장실에 계속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샘플을 가져갔을까요? 마이클은 자신이 하이브리드 괴물을 연구한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프는 제발로 사실을 고백한 셈이죠. 다음에는 현명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애는 겨울을 정말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일을 봐야 했습니다. 애는 일 때문에 눈 내리는 도시로 막 이사했고 가장 추운 겨울을 겪었죠. 하지만 애는 엄청난 눈보라가 치는 동안 쇼핑몰에 가서 빠르게 쇼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한 차로 돌아왔을 때 애는 누군가가 차에 침입해서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간 걸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3명을 불러들였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밖에서 차를 닦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레드는 아이들을 위해 옷을 샀고 어른 쇼핑몰 위층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누굴까요? 프란체스카입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야외에서 차를 닦고 있었다고요? 이는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일어났는데 문이 4개 있는 방에 자신이 갇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문을 골라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선택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괴물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빨리 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맨 왼쪽 문에는 오른쪽 문으로 나가세요 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도 오른문입니다 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자유는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에는 표지판을 믿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지막 문이에요. 표지판을 믿지 말라고 적혀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문은 오른쪽 문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꼭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 문은 오른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보면 올바른 문이 아닌 오른쪽 문을 뜻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라는 거죠. 세 번째 문은 자유는 오직 당신 앞에 있다고 합니다. 오직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제일 오른쪽 문은 자유로 이어집니다. 메이슨은 여동생 제인이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막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동생을 정말 초대하고 싶어 했거든요. 여동생은 메이슨이 가본 장소와 메이슨이 사는 곳에서 찍은 멋진 사진 몇 장만 볼 수 있었어요. 공항에 여동생을 데리러 갔을 때 메이슨은 약간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인은 로봇처럼 반응했고 동작도 뻣뻣해 보였어요.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쉬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잠시 후 메이슨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열어보니 놀랍게도 제인이었어요. 무슨 일이죠? 제인은 오빠의 아파트에 있는 제인이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침실에 있는 제인은 밖으로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다른 제인을 보고 둘 다 충격에 빠집니다. 둘 다 메이슨에게 자신이 진짜 제인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은 누구를 믿을까요? 피곤한 여행을 마치고 나면 쉬고 싶어하는 건 꽤 평범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두 번째 제인은 메이슨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아낸 걸까요?
그리고 이 제이는 아파트로 달려오는 동안 땀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날 바닷가 마을에 살던 비비안은 혼자 하이킹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하이킹을 하다가 비비안은 낯선 숲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에 3개의 길이 나타났어요. 한 길에는 곰발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길에는 사람 신발 자국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3번째 길은 강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비비안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강 옆의 길이에요. 비비안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죠. 강 어귀라면 아마 바다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죠. 멜리사는 다른 3명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너무 덥고 에어컨도 작동을 안 해요. 제임스는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창문을 연 후에야 진정을 했습니다. 멜리사는 할머니가 준 빨간 실크 스카프를 꺼내 옆에 두었습니다. 주디스가 스카프를 칭찬하네요. 선배인 로버트는 기차역에서 자신을 데리러 오는 아내에게 줄 선물을 깜빡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주디스를 좋아합니다. 잠시 후 멜리사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서 스카프가 없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날이 더워서 제임스가 창문을 열었잖아요. 바람에 스카프가 날아갔어요. 좀비가 디에고를 방에 가뒀습니다. 디에고를 좀비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좀비들은 문에 팔을 구겨넣고 디에고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디에고는 주위를 둘러본 후 잡지와 작은 책을 파는 작은 신문 가판대가 옆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주의 깊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디에고는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비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디에고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좀비들이 물 수 없도록 몸의 급소를 잡지로 막고 테이프를 붙이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고 좀비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벼울 거예요. 게다가 도망치는 길에 읽을 거리를 많이 챙길 수 있겠죠. 에바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까지 내렸어요. 입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숲으로 가는 4개의 평행선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경찰은 여러 사람을 신문했습니다. 닉은 가게에서 식료품을 샀다고 했어요. 바네사는 이웃 아이들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크리스티나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은 닉을 체포했습니다. 왜일까요? 닉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4개의 평행선은 닉이 휠체어로 숲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남긴 것이었어요. 새 학년이 시작되었고 데이브는 동네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사인 로이는 자신도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데이브를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끝나갈 때쯤 보안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에 중요한 정보가 엄청나게 유출되었습니다. 경찰은 로이와 데이브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브는 저는 시험지를 확인하고 있었고 내내 교무실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제 수업 숙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경찰은 누구를 체포해야 할까요?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데이브예요. 계약 첫날에는 시험이 없겠죠. 게럿은 공경에 빠졌어요. 경찰서에 모여 서 있는 용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공원에서 소풍을 하고 있던 베스의 가방을 훔쳤습니다. 게럿은 용의자들을 관찰합니다. 베스는 범인이 머리카락이 없고 검은 재킷을 입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모여있는 모든 남자들은 그 묘사와 일치해요. 게럿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요. 1번 용의자는 턱수염이 있습니다. 2번은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게럿은 즉시 누구를 체포해야 할지 알아냈습니다. 누굴까요? (1번) 용의자의 신발에는 흙이 잔뜩 묻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깨끗하고요. 베스가 소풍을 즐기는 동안 이 남자는 진흙 트랙에서 뛴 거예요.